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바이든 미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합니다. 미국의 대북 정책 조율과 백신 협력 방안이 주요 의제인데 회담 뒤 두 정상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회담 성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유력 대권주자로 떠오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지지하는 전문가 모임이 오늘 출범했습니다. 여권의 유력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북 정책 비전을 밝히는 포럼에는 이해찬 전 대표가 함께 나와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61명으로 다소 줄었지만 확산세가 꺾이지 않으면서 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3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2단계였던 부산은 1.5단계로 하향 조정하고 부산과 울산의 유흥시설 집합금지도 해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달 들어 20일까지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3% 이상 늘어나면서 강한 회복세를 나타냈습니다. 조합일수를 반영한 일평균 수출액은 59.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7개월 연속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술값 시비 끝에 손님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노래주점 업주 34살 허민우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얼굴을 공개한 허민우는 심적으로 힘들었다며 시신을 유기한 곳에 찾아가 사죄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국제사회 중재로 조건 없이 휴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지난 10일 하마스의 선제 공격에 이스라엘이 맹렬한 폭격으로 맞서면서 지금까지 어린이를 포함해 양측에서 240여 명이 숨지고 2,000명이 넘는 부상자가 나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1일 뉴스앤 이슈 시작합니다. 어제 하루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그 전날보다 80여 명 줄어 561명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일상에서 감염의 확산세가 여전하고 해외 유입 변이 바이러스도 지역사회로 번지고 있어서 신규 확진자는 언제든지 늘어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승훈 기자. 네, 이승훈입니다. 네, 그전 이틀 동안은 600명대였는데 다시 신규 확진자가 500명대로 내려갔죠? 예, 그렇습니다. 하루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 모두 561명입니다. 국내 발생이 542명이고요. 해외 유입 사례로 분류된 신규 환자가 19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71명, 경기도 161명 등 수도권 환자만 344명입니다. 수도권 밖의 상황을 보면 충남 40명, 대구 18명, 광주 13명, 경남 18명 등입니다. 오늘도 전국 17개 시도 모두에서 신규 환자가 확인됐습니다. 하루 동안 사망자는 6명이 더 나왔습니다. 또 위중증 환자는 4명이 줄어서 147명이 됐습니다. 어제 하루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신규 환자 모두 75명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에서 62명, 그리고 비수도권 13명입니다. 네, 백신 접종 상황도 알아보죠. 어제부터 백신 1차 접종자가 많이 늘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백신 1차 접종자가 10,000명을 넘었습니다. 어제 1차 신규 접종자는 11,000여 명입니다. 그제 1,700여 명을 비롯해서 지난 일주일간 많아야 7,000여 명 정도였는데 1차 접종에 다소 속도가 붙은 겁니다. 2차 접종까지 모두 마친 사람은 20만 7천여 명이 더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접종을 마친 누적 접종자는 전체 인구의 2.9% 정도인 148만여 명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27일부터는 65살에서 74살까지의 고령층과 만성 중증 호흡기 질환자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접종이 시작됩니다. 또 다음 달부터는 요양병원과 시설에 입소한 환자나 면회객 가운데 어느 한쪽이라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면 대면 면회가 허용됩니다. 지금까지 YTN 이승훈입니다. 정부가 수도권에서 2단계, 비수도권에서 1.5단계인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3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 곳곳에서 여전히 산발적인 집단 감염 사례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식당과 주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불가피하다는 걸 안다면서도 한숨을 내쉬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황보혜경 기자. 네, 서울 강남에 있는 한 식당가에 나와 있습니다. 네, 현행 거리두기 단계 그대로 연장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는 어떻습니까? 네, 우선 조금 전인 오전 11시 정부는 중대본 브리핑에서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에 해당하는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3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네, 또 최근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500명대에서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그런 연장 이유를 밝혔는데요.
수도권의 식당과 카페, 또 실내 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은 밤 10시까지로 제한이 되지만 유흥시설 영업 금지는 계속 이어집니다. 사실 지금 코로나19 확진 상황에서 2.5단계로 격상을 해야 하지만 이 서민 경제의 피해를 고려해서 유지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는데요. 이 같은 결정에 이곳 식당 업주들은 대체로 아쉽다는 반응입니다. 방역 정책의 취지 자체는 이해하지만 거리 두기가 이어지다 보니 손해가 막심하다고 한숨이 나온다는 건데요. 자, 이곳에 있는 식당 한 곳을 방문해서 사장님 한 분과 직접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우선 어떤 식당 운영하시는지 잠깐 소개 부탁드릴게요. 저희는 강남역에서 점심에는 김치찌개, 저녁에는 미나리 삼겹살을 하고 있어요. 네, 혹시 오전에 발표된 정부 브리핑 보셨을까요? 현행 거리두기가 계속 유지됐는데 격상은 안 됐습니다. 어떻게 보셨을까요? 그러니까요. 격상 안 된 거는 다행이지만 저희 자영업자들한테는 너무 가혹한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좀 손실이 계속 이어졌기 때문일까요? 그렇죠. 정부 방침이니까 협조는 안 할 수는 없지만 협조는 하는데 저희한테는 너무 손실이 커요. 네, 그럼 주로 이곳은 어떤 손님들이 찾는 식당인지 궁금합니다. 네, 여기 강남역은 오피스 상권이라 직장인들이 대부분이죠, 뭐. 직장인들이 많군요. 그럼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했을 때 아무래도 좀 매출에 타격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일까요? 매출 타격은 굉장히 커요. 일단 5인 이상 모임이 없기 때문에 직장인 회식이 없어요. 저희는 이제 회식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지금 회식이 없다 보니 매출이 한 30%, 40%, 30%에서 40% 정도 감소가 됐는데 그나마 저희 집은 나은 거예요. 다른 집에 비해서. 네, 사실 지금 그래도 점심시간이다 보니까 다른 식당들에 비해서는 손님들이 좀 계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정부에 바라는 점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네, 백신을 빨리 맞아서 코로나가 종식되길 바라고 저희 자영업자를 위해서 뭔가 정책에서 손실보상을 해주시겠다 하는데 조금 현실적인 걸로 빨리 좀 해줬으면 좋겠고 사실은 또 그것도 걱정이죠. 그게 다 나라 빚이기 때문에 어쨌든 자영업자를 위해서 뭔가 좀 빨리빨리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네, 지금 말씀하시면서 눈시울이 좀 붉어지시고 목이 좀 메이시는 것 같은데 격상되지 않은 건 다행이지만 여전히 손실이 막심하다 보니 좀 복합적인 마음이 드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식당 사장님 한 분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정부는 이 거리두기 연장에 이어서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조치 역시 3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자, 정부는 또 거리두기 단계로 보면 2.5단계로 올려야 하는 상황인데 현재 이 수도권에서는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줄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흥업소들의 영업을 재개하면 감염이 더욱 번질 수도 있다.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수도권에서는 집단 감염 사례가 끊이지 않는 모습이죠.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는 동작구에 있는 이 한 식당에서 최근에 발생한 누적 확진자 수가 21명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식당의 경우 지난 14일 첫 손님이 확진된 이후 지금까지 계속 확진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노원구에 있는 고시원에서 역시 하루 사이에 6명이 추가로 감염되면서 1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영등포구에 있는 한 음악 연습실에선 지난 15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누적 확진자가 모두 25명이 됐습니다. 종교시설발 집단 감염 사례도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송파구에 있는 한 종교시설에서는 4명이 추가돼 모두 20명이 확진됐고 구로구 교회에선 10명이 누적 감염됐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역삼동에 있는 강남 식당가에서 YTN 황보혜경입니다. 술값 시비 끝에 손님을 살해하고 시신까지 유기한 노래주점 업주 허민우가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얼굴도 공개됐습니다. 자백한 계기에 대해서는 심적으로 힘들었다고 말하면서 시신을 버린 곳에 가서 술을 따라 놓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범행을 자백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마음적으로 너무 힘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번에 몇 번이고 찾아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무슨 말씀이었어요? 그냥 이게 속상한 마음에 찾아가서 그냥 죄송하다는 말밖에 없었습니다. 어디 찾아갔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 유기한 쪽에 가서 말입니다. 4번 정도 가서 그냥 술도 2번 따라 놓고 그냥 그렇게 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신상 공개됐는데 혹시 마스크 벗어줄 수 있으세요? 예, 한마디 해주시죠.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 절대 싸우지 않겠습니다. 욱하지도 않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새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앞둔 김태현이 법원에 두 번째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김태현은 11일에 이어 지난 18일 자신의 살해 혐의 재판을 담당하는 서울 북부지법재판부에 두 번째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김 씨는 변호인에게 반성문 내용을 알리지 않고 쓰고 있지만 재판을 앞두고 자신의 심경을 적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방문 첫 일정으로 미국 순국선열이 잠들어 있는 알링턴 국립묘지를 찾았습니다. 정상회담을 앞두고 굳건한 한미동맹을 강조하면서 양국 공감대 형성에 주력했습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워싱턴 DC 알링턴 국립묘지에 애국가가 울려 퍼집니다. 문 대통령이 방미 첫 일정으로 순국선열이 잠든 미국의 성지를 찾은 겁니다. 한국전쟁 참전용사 등 40만여 명이 안치된 이곳에서 문 대통령은 헌화하고 자유와 평화를 위해 헌신한 군인들의 희생에 경의를 표했습니다. 또 한국전쟁 참전 미군의 유품으로 만든 기념패를 기증하고 미군 유해 발굴에도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한미 동맹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은 마지막 한 분까지 자료를 돌려드리고 최상의 예우와 도움을 다하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라고 믿습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자신이 평소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꼽은 미국의 32대 대통령인 프랭클린 루즈벨트의 기념관도 방문했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을 롤모델로 삼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과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됩니다. 미 의회를 방문해서는 펠로시 하원 의장 등 하원 지도부와 간담회를 갖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또 70년 동안 계속된 한미 동맹이 백신 협력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는 뜻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바이러스를 이기는 길이 인류의 연대와 협력에 있듯 더 나은 미래도 국경을 넘어 대화하고 소통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미 첫 일정을 통해 한미 양국의 굳건한 동맹을 강조한 문 대통령이 바이든 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구체적인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은 우리 시각으로 내일 새벽 열립니다. 이 회담 뒤에는 두 정상이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한반도 평화와 백신 협력 등 정상회담의 성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방미 사흘째인 현지 시각 21일 백악관을 방문합니다. 먼저 오전에는 카멀라 해리스 미 부통령을 만나 한미 동맹과 북핵 문제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나눌 예정입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은 현지 시각 21일 오후, 우리 시간으로는 내일 새벽에 열립니다. 지난 2019년 6월 이후 1년 11개월 만에 한미 정상회담이고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첫 만남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대면 정상회담을 하는 것은 스가 일본 총리에 이어 문 대통령이 두 번째입니다. 정상회담은 단독회담과 확대 정상회담이 순차적으로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회담에서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북 정책 논의는 물론 백신 파트너십과 경제 협력 등 다양한 의제가 논의될 예정입니다. 한미 간의 대화가 한반도 평화는 물론 코로나 극복과 경제 회복, 기후변화 대응에 이르기까지 양국 협력을 더욱 깊게 하고 전 세계의 연대를 이끄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정상회담을 마치면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함께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회담 성과를 설명합니다. YTN은 내일 새벽 한미 정상회담 뒤 열리는 공동 기자회견을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 일정을 마친 뒤 워싱턴에 있는 한국전쟁 기념공원에 건립되는 한국전 전사자 추모의 벽 착공식에도 참석합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전 영웅에게 명예의 훈장을 수여할 예정이고 그 자리에 문 대통령이 함께 참석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이런 가운데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도 오늘 오전 미국으로 출국했습니다. 방미 기간 중 양국 보건장관 회담을 열어서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인데요. 출국 전 인터뷰 내용 들어보시죠. 한미 간의 다양한 보건 분야의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한미 이 보건장관 회담이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보건의료 분야에서 협력 증진 방안을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자세한 내용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력 대선 주자로 떠오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지지하는 전문가 모임이 오늘 출범했습니다. 윤 전 총장과 대권 선두를 다투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물밑 지원을 해온 이해찬 전 대표와 공식 석상에 처음으로 나섰습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최영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먼저 오늘 윤석열 전 총장을 지지하는 모임이 처음으로 출범했다고요. 네, 명칭은 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 공정과 상식입니다. 이 대학 교수와 법조인 등 윤석열 전 총장을 지지하는 전문가 모임인데요. 공동대표인 정용상 동국대 명예교수를 포함해 33명이 발기인으로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오늘 출범식을 열고 윤 전 총장의 대통령 가능성과 한계를 주제로 토론했습니다. 앞서 보도자료를 통해서는 문재인 정권에서 공정과 상식이 무너졌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외곽 조직까지 떠오르면서 윤 전 총장의 등판 시점에도 계속 관심이 쏠리는데요.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 전 총장과 지난달 통화한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한번 보자고 했다가 이후 연락이 없어 지나갔는데 언제쯤 만날지에 대해선 자신이 정할 사안이 아니라며 별의 순간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별의 순간이라는 거는 사실은 순간 포착을 제대로 할 줄 알아야 돼. 윤 전 총장과 지지율 1, 2위를 다투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오늘 DMZ 포럼에 참석했습니다. 그동안 물밑에서 이 지사를 도운 것으로 알려진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도 함께 자리했는데요. 대선을 앞두고 공식 석상에서 두 사람이 만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사실상 대선 지원 사격으로 읽히는데 두 사람은 당내에서 불거진 대선 경선 연기론에도 한 목소리로 반대해 왔습니다. 네, 이번엔 국회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둘러싸고 여야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고요. 네, 여야가 다음 주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치열한 전초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번엔 청문회 증인 채택이 문제인데요. 국민의힘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 20명을 증인 명단에 올렸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정치 청문회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여야 합의가 더 필요하다고 보고 의결을 미룬 상황입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증인 없는 맹탕 청문회에 말려들지 않겠다며 강하게 버티고 있는데요. 이 증인 채택 시한은 청문회 닷새 전인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일단 민주당은 야당과 협상을 계속하겠다며 여지를 남겨놨지만 서로 입장이 강경해 합의에 도달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앞서 어제 여야는 법사위 진행을 누가 하느냐를 두고 한 차례 충돌했습니다. 결국 국민의힘이 회의에 불참하면서 파행했고 민주당은 민생법악 90여 건과 김호수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단독 처리했습니다. 이에 오늘 본회의에서는 가사 노동자의 4대 보험 보장과 대학원생도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법안 등이 처리됐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달 들어 20일까지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 넘게 늘었습니다. 관세청은 5월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이 1년 전보다 53.3% 증가한 311억 달러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1년 전보다 0.5일 적었던 조업 일수를 고려한 하루 평균 수출액은 59.1% 늘어난 23억 9천만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오늘 2억 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정책점검회의를 열고 최근 원자재 가격 급등 상황이 일부 공산품의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2차관은 원유와 철강, 구리 등 원자재 수요가 빠르게 늘면서 기업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앞으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시차를 두고 내구재 등의 소비자 가격에 일부 반영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차관은 이어 정부 비축물자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할인이나 외상 방출을 통해 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등 원자재 가격이 우리 경제의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세종시 이전기관 직원들의 정착을 돕기 위해서 아파트 분양 때 특혜를 주는 특별공급제도 이른바 특공이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자격이 안 되거나 의심스러운 기관까지 혜택을 주는 등 각종 문제가 불거지면서 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조태현 기자입니다. 2003년 관세청 직속기관으로 설립된 관세평가분류원. 설립 이후 쭉 대전에서 활동하다 지난 2015년 세종 이전을 추진하며 청사까지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전 대상 자체가 아니었고 결국 청사는 유령 건물로 전락했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관평원 직원 10명 가운데 6명꼴로 특공을 통해 세종시 아파트를 분양받았다는 점입니다. 무리하게 이전을 추진한 이유가 특공 아파트 때문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배경입니다. 관평원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곧 대전에서 세종으로 이전할 예정인 중소벤처기업부 역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소속 공무원에게 특공 자격이 부여되는데 기존 사무실에서 세종시까지 승용차로 30분 거리에 불과해 꼭 이전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잠시 세종시에 둥지를 틀었다가 떠난 새만금 개발청이나 해양경찰청에서도 분양받은 세종시 아파트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직원이 적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국토교통부 장관조차도 공무원 특공 논란에선 자유롭지 못할 정도입니다.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거기서 제가 실제 이제 거주를 하지 못하게 됐고 매각을 하게 됐는데 그 사이에 이제 또 매각 차익이 또 생기게 되고 그리고 국민들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선에서 본다면은 이 부분도 굉장히 불편하게 느끼시리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공무원 특공 제도는 세종시로 이전하는 기관 직원을 돕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일반 분양보다 경쟁률이 낮은데 취득세도 줄여주고 최근까진 실거주 의무조차 없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공무원 2만 6천여 가구가 이런 혜택을 받습니다. 여기에 문재인 정부 출범 뒤 세종시 집값이 폭등하면서 이들은 막대한 시세 차이까지 보게 됐습니다. 그들에게 그 주거 안정을 꾀하고 직주 근접을 위해서 하는 건데 이런 과정에 이주하지 않으면서 전월세를 놓거나 매각 차익을 누리기 위해서 매매를 했다면 이건 당연히 환수 조치하거나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대란 속 상대적 박탈감을 부채질하는 공무원 특별공급제도. 이번에야말로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닌 대대적인 제도 수술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한국전력공사 직원들이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 특혜를 받았다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한전은 세종시 조치원읍에 있는 세종지사와 대전에 있는 세종전력지사, 대전 중부건설본부 등을 통합해서 세종시 행정중심 복합도시로 이전했고 직원들은 세종시 아파트를 특별공급을 통해 분양받았습니다. 사옥을 10km에서 20km 이전하면서 직원 192명이 특공을 받았고 이 가운데 2명은 아파트 분양만 받고 퇴직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특혜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한전은 세종시가 수립한 운영 기준의 조건을 충족한 것이기 때문에 직원들의 특공에는 문제가 없고 2명이 분양만 받고 퇴직한 것은 통합사옥 완공이 미뤄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부동산 불법 투기 수사에 더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라며 한 줌의 의혹도 남기지 않도록 해야 하고 자신도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부동산 투기 의혹 단속 점검회의에서 있었던 총리 모두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투기와 전쟁을 선포한 지 2달이 좀 더 지났습니다. 오늘은 그간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조율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저는 취임하면서 부동산 정책에서 더 이상 국민들에게 실망을 드리지 않겠다고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국민들의 요구는 명확합니다. 편법과 탈법을 도우는 부동산 투기를 용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특히 LH 임직원 등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는 일벌백계 해달라는 것입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열심히 일하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지극히 당연한 국민의 희망을 되찾아 드려야 합니다. 정부는 지난 3월 경찰의 관계기관 합동으로 1650명 규모의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고 검찰에도 600여 명의 전담수사팀을 편성하는 등 가능한 모든 역량을 수사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세청은
부동산 시장에서의 편법 대출과 불법 탈세를 꼼꼼히 살피고 있습니다. 수사 대상도 공직자의 투기 행위뿐만 아니라 기획부동산, 분양권 불법 전매 등 모든 유형의 부동산 불법 행위로 확대했습니다. 그 결과 현재까지 2,400여 명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어 16명이 구속되었고 283명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하지만 국민들께서는 좀 더 빠른 진행과 더욱 강력하고 단호한 성과를 원하십니다. 국민들께서 불법 투기는 반드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처벌받는다는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수사와 조사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것입니다. 수사 결과 한 줌의 의혹도 남기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할 것이고 저도 그렇게 책임을 지겠습니다. 6월 첫 주 다시 점검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그때는 회의를 마친 후 그간의 경과와 성과를 저와 관계 기관장들이 함께 국민 여러분들 앞에 소상히 설명을 드리는 자리를 별도로 마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국제사회 중재로 유혈 분쟁을 일단락짓기로 합의했습니다. 양측이 11일간 교전을 벌이면서 240여 명의 희생자가 발생했습니다. 강성옥 기자입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현지 시간 20일 저녁 안보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휴전안을 승인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성명을 통해 이집트가 제안한 휴전안을 수용하기로 했으며 휴전은 상호 간에 조건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도 21일 오전 2시를 기해 휴전에 들어가기로 합의했다고 로이터 통신에 밝혔습니다. 팔레스타인 측은 휴전 합의에 환영의 뜻을 나타내면서 충돌의 원인을 제공한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의 성지인 예루살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 10일 하마스의 선제 공격에 이스라엘이 맹렬한 폭격으로 응수하면서 양측은 11일째 교전을 벌여왔습니다. 양측의 충돌로 가자 지구에서는 어린이 61명을 포함해 232명이 숨지고 1,900여 명이 부상했으며 이스라엘에서도 12명의 사망자와 300여 명의 부상자가 나왔습니다. 앞서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유엔 총회 긴급회의에 참석해 양측이 전쟁의 규칙을 위반했다면서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If there is a hell on earth, it is the lives of children in Gaza today. Only through renewing our commitment and redoubling our efforts towards a negotiated solution can we bring this cruel violence and hatred to a definitive end.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충돌은 이슬람교도인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종교활동 제한과 이스라엘 정착촌을 둘러싼 갈등에서 비롯됐습니다. 양측이 휴전에 합의했지만 해묵은 갈등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 한 언제든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YTN 강성욱입니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조상호 더불어민주당 전 상근 부대변인, 김근식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61명, 계속해서 500에서 600명대 사이에 확진자가 발생하는 상황인데요. 이 정부가 오는 24일,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적용될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김부겸 총리의 발표 내용부터 들어보시죠. 다음 주 월요일부터 3주간 지금의 거리두기 단계인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를 계속 유지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확진자 수가 급증하거나 상황이 악화되면 즉시 방역 강화 조치를 검토하겠습니다. 일상의 불편함과 생업의 손해를 감수하며 방역에 협조해주고 계신 국민 한 분 한 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소중한 일상을 되찾는 그날까지 참여 방역으로 함께 해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네, 수도권 2단계 그리고 비수도권 1.5단계 현행 단계를 유지하고 5인 이상 모임 금지도 유지를 하는데 부산만 2에서 1.5단계로 하향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월부터 이어진 지금 거리두기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국민 피로감도 있습니다. 또 자영업자들 정말 못 견디겠다는 입장인데 네. 좀 괜찮을까요? 이렇게 계속 가도? 근데 사실은 지금 어렵사리 지금 균형점을 맞추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가끔가다 다시 600대로 증가하기도 하고 다시 500대로 잡히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국민 여러분들의 희생과 그다음에 코로나 확산 방지라는 공익 사이에서 균형점이 맞춰져 있는 상태인데 이거를 또 성급하게 풀었다가 또 굉장히 이제 확산이 돼가지고 통제 불가능한 상황으로까지 가게 되면 이른바 셧다운 수준까지 감당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그런 수준까지 갈 수 있어서 또 특히 이제 날씨가 더워지면 더워질수록 이제 이른바 좀 이렇게 밀폐되는 공간들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이제 에어컨 사용 문제들도 있고 그래서 지금 앞으로도 작년에도 그랬고 작년에도 이제 날씨가 더워질 때 좀 확산 가능률이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정부가 섣불리 풀기 어려운 좀 고민들은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업종별 어떤 형평성 문제는 뭐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뭐 예를 들어서 물론 사회적 거리두기 이른바 1.5m 거리라고 그러잖아요. 좀 네. 사회적 거리두기가 5인 이상 집합 금지의 어떤 준수를 위해서는 뭐 홀이 있는 어떤 이렇게 무슨 클럽이라든가 뭐 콜라텍이라든가 이런 데서 그걸 준수를 요구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겠죠. 그러면 아예 객수를 제한한다든가 아니면 그 외에는 또 이른바 이렇게 따로 룸이 갖춰져 있는 유흥시설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떤 식당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좀 일부 풀어준다든가 그런 부분으로 좀 이렇게 핀셋 규제 완화 같은 것들은 좀 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그분들 같은 경우는 거의 1년 가까이 지금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여전히 유흥시설이라는 이유로 중과세 세금은 다 내고 있거든요. 네. 그럼 세금 감면도 안 해주고 그다음에 임대료는 임대료대로 굉장히 비싼 임대료를 납부하고 있는데 전혀 보상은 없이 지금 이 상태로 가게 한다는 건 사실 그 사람들은 뭐 대한민국 국민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지금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뭐 업종별로 이제 구분을 하지만 면적이나 뭐 층수에 따라서도 다 이제 방역 환경이 다르겠고 사실 뭐 자영업자 안에서도 희비가 엇갈립니다. 뭐 배달 중심으로 한 데는 매출이 오히려 오른 데도 있고 반면에 뭐 아까 얘기하셨지만 유흥주점 뭐 업주들 같은 경우는 아예 문을 못 여니까 또 이런 부분도 있고 술집 같은 경우에도 이 영업시간 자체 이 제한 시간 자체는 똑같이 하되 우리는 밤 10시 이후에 주로 영업을 하는데 그걸 일률적으로 하면 우린 장사 어떻게 하라는 거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하거든요. 묘수가 없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정부 차원에서 국민들이 다 참여하는 방역 수칙을 일괄적으로 제한하는 게 맞기 때문에 그런 뭐 딜레마가 있습니다만 이 방역 수칙에는 국민들의 희생이 따르기 때문에 최대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이고 엄정한 잣대를 가지고 좀 유연하게 저는 좀 세분화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제도 분명히 이제 또 전국 유흥업 뭐 중앙협의회 이런 분들이 나와서 서울시청 앞에도 가고 경기도에도 가서 시위를 했는데요. 지금 조상호 대변인 말씀한 대로 그분들 개개인 입장에서 정말 하늘이 무너질 입장이죠. 그러니까 식당은 그래도 5인 이상 금지를 했습니다. 식당 영업을 하는데 그런 유흥업소는 유흥업소라는 이유만으로 아예 영업을 못하게 하니까 1년 동안 사실은 아무런 소득 없이 세금만 내고 감내해야 되는 상황인데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구분해서 좀 핀셋으로 조금 더 구체적인 매뉴얼과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서 좀 풀어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도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일괄적으로 밤 10시까지 하게 돼 있습니다만 그냥 1차 식당이 있고 또 2차로 가는 또 치킨집이나 또 2차로 가는 식당들이 술 장사를 있잖아요. 하는 똑같은 식당을 하더라도 그러면 늦게 영업을 시작해서 늦게 끝날 수 있도록 조금 형평성에 맞게 또는 유연한 대응을 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런 요구들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정부 당국도 굉장히 방역 일선에서 고생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조금 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업종별 또는 업태별 특수성을 감안해서 방역 수칙의 일반론 원칙을 그대로 준수한 전제하에서 조금 더 유연하고 구체적이고 굉장히 현실감 있는 그런 매뉴얼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 주시길 다시 부탁을 드립니다. 네, 뭐 물론 뭐 2차 문화나 음주 시에 마스크 착용 허술함 이런 부분은 이제 이유로 들고 있긴 한데 뭐 좀 다양한 묘수가 필요해 보이고 결국 정부가 지금 손실 보상제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야 막론하고 거의 국회에서 20개 넘는 법안이 나온 상황인데 어떤 내용인지 좀 추려봤습니다. 한번 그래픽으로 보면요. 자, 지금 가장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 게 이 민병덕 의원 발의안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금지업종 아예 문을 닫은 건 70%까지 손실을 보상해주자. 제한업종, 그러니까 시간이 제한되는 건 60%까지, 그 외 일반 업종은 매출 손실 50%까지 보상을 해주자는 거고, 뭐 매출액 기준은 직전 3년 동기 평균 매출액과 비교한 차액을 얘기를 했습니다. 또 송갑석 의원 발의안 같은 경우는 이제 보상을 의무화하고 그 내용은 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이렇게 정하자 이런 내용이고요. 다음으로 그래픽 넘어가 볼게요. 자, 이채익 의원 발의한 내용 보면
휴업이나 이제 폐업, 그러니까 집합금지나 제한으로 휴업, 폐업했을 때 뭐 영업손실 보상하고 대출 이자도 감면해주고 뭐 세금이나 사회보험료 경감 또는 유예를 해주자. 그리고 정의당 심상정 의원 발의안을 보면 뭐 피고용인, 그러니까 직원들 급여나 뭐 차임, 임차료, 공과금 그리고 금융이자까지 전부나 일부 보상을 해주고 그래도 이 영업이익이 전년도 70%에 미달할 경우에는 차액을 보전하자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대체로 이제 직접적으로 금액을 보상을 해주자 뭐 이런 내용 플러스 뭐 직원들이나 아니면 뭐 사회보험료 이런 네. 거를 좀 깎아주거나 유예해주자 이런 내용인데 문제는 이게 언제부터 적용을 해야 되느냐, 어느 때부터 거슬러 올라가야 되느냐 그에 따라서 예산이 뭐 아주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야 내부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정부가 지금 좀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예산을 관리하는 기재부를 중심으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예산상 부담 때문에 좀 주저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거는 주저하고 안 주저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헌법 제23조 3항이 공공 필요에 의해 재산권을 제한할 때는 그 재산권 제한 및 보상을 전부 법률로서 하도록 하고 있고 또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게 코로나19 확산 방지라는 공공 필요에 의해서 실제로 거기에 코로나 발생한 지역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냥 재산권 사용 자체를 제한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영업시설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구성해 놓은 그 영업시설 자체의 사용을 제한한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 정당한 보상이 되어야지 합헌적 그 상황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 자체가 위헌적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 위헌적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분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헌법소원을 제기해서 부작위 소송을 하게 되면 또 1, 2년 굉장히 오랜 시간 고통스러운 그 심리 기간 동안을 기다려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나오게 되면 그 이후에 보상받는다 하더라도 네. 경제적으로 재기하기 어려운 상태에 놓인 상태에서 이제 금전으로 그나마 일부 위자를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 내수 경제 자체의 기반 토대가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지금이라도 국회가 시급히 나서서 정당한 보상을 위한 법률을 빨리 제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부분이 예산상 소요 때문에 그러면 애초에 방역 금지 조치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렇게 바라볼 건 아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그 정부 예산이 위태로울 수준이다. 그러면 증세를 해야죠. 그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혜택을 본 업종들도 많기 때문에 특별세금을 만들더라도 그런 부분에서 충당을 하더라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정말 우리 그러면 정부가 현재 그 예산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지금 부채 비율이 50% 내외예요. 50%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선진국,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200%가 넘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 문제가 터진 이후로 각국에서 엄청나게 예산을 확대해가지고 편성해서 이런 지금 이런 코로나 위기에 빠져 있는 내수 경기의 어떤 토대를 지키고 있는데 네. 우리만 굉장히 긴축한 형태로 경제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지금 예산상 여유가 나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에서 워낙 돈을 많이 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현금 플로우는 좀 넘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그런 부분에서 우리도 좀 확장적 재정 정책을 통해서 이분들을 위헌적 상황에서 해소시켜서 구제해 줘야지 이분들이 다 무너지고 그다음에 이분들 다 이제 더 이상 경제적으로 재기 불가능한 상황 만들어 놓고 그때 가서 뒤늦게 찔끔 이자를 주듯이 주면 뭐 합니까? 뭐 시점을 언급할 게 아니고 과거 어느 시점이든 최초에 제한된 그 시점부터 전부 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전부 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 말씀해 주셨고, 자, 야당 같은 경우에 이 큰 틀에는 전혀 이견이 없을 텐데 이 대상 그리고 소급 시점, 뭐 액수, 정도 어느 정도까지 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당과 좀 입장차가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여야 간에 큰 이견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손실을 보상해 주는 것이고 그 손실이라는 것이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국가 명령을 수용하는 바람에 생긴 손실이기 때문에 네. 당연히 국가는 그 손실에 대해서 일정 정도 굉장히 객관적 기준에 의해서 보상해 주는 게 좀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야 간에 사실은 이 손실을 보상해 주는 것에 대한 큰 이견은 없다고 보는데 아까 말씀하신 이제 정부 차원에서 그걸 실행하는 집행기관이니까 집행기관에서는 그러면 손실의 차익, 그러니까 여기 지금 나와 있습니다만 전년도 그 매출 대비 70%, 80% 나와 있지 않습니까? 70%, 60%, 뭐 50%. 근데 예. 그 매출액을 전년도 매출액을 평균액을 정하는 것도 굉장히 쉽지 않고 또 따져보는 것도 굉장히 많은 행정 비용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아마 그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누락된 게 많다 이렇게 또 그러니까 얘기하실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 구체적인 또 실무에 들어가면 상당히 많은 또 기술적인 또 고려 사항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볼 때 지금 국회에서 계속 공전되고 있긴 합니다만 정부와 협의가 잘 된다고 한다면 그리고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큰 틀의 어떤 원칙적 공감대를 가진다고 한다면 그런 구체적인 실무상에서의 이론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기술적 문제니까 해결할 수 있는 게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전년 대비 매출액 어떻게 잘 객관적으로
타산할 것인가, 그리고 그 부분에서 몇 프로까지 보상해 주는 게 가장 적절할 것인가, 시점은 언제까지 할 것인가, 또 예산의 비중은 얼만큼 할 것이고 예산의 부담은 어떻게 또 나중에 충당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충분히 논의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거의 1년 가까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자기 스스로의 어떤 헌법적 권리로서의 영업을 해야 될 권리가 침해당해 가지고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정말 국민적인 지지와 공감대 속에서 충분히 보상을 해줄 필요가 있고 정부도 적극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로는 좀 뒤에 보도록. 네, 조금만 말씀 보태면 이제 국가 재난 상황입니다, 사실은. 근데 이걸 마치 재난지원금, 그러니까 국가의 시혜적 정책으로서의 재난지원금의 형태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이 사업장에서 코로나가 발생해서 영업 폐쇄가 된 게 아니고요. 코로나 확산 방지랑 그냥 공익을 위해서 아무런 코로나19 위험 같은 것들이 확인되지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문을 닫으라고 해서 문을 닫으신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국가, 아까 지금 김우식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의 명령을, 공공 필요에 의해서 국가 명령을 충실히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영업시설이란 재산권이 제한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보상하는 건 시혜적 정책으로 뭐 재난을 당하신 분들한테 국가가 배려의 차원으로 주는 게 아니고 의무적으로 국가의 명령, 공공필요 명령에 수행한 데 따른 정당한 보상을 손실로 보상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착각하시면 안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손실 입증 관련해 가지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매출액 기준을 얘기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누락된 뭐 자영업자들은 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입증 방법을 여러 방면으로 정하면 되거든요. 예를 들면 지적재산권 같은 경우도 의제 입증 방법이라고 그래갖고 5가지 방법을 아예 법으로 규정해놨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면 매출액으로 자신의 손실을 제대로 증명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겐 임대료나 뭐 기타 세금 이런 것들을 보상해달라고 요구하면 그걸 대체 보상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안들은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고 그 부분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은 만약에 마음만 먹고 의지만 있다면 금방 끝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빨리 정치권이 의지를 가지고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한미 정상회담 관련 내용도 좀 짧게 볼 텐데요. 지금 미국 방문 중인 문 대통령 이번 방한 핵심이 아무래도 뭐 백신 확보 부분에 좀 초점이 맞춰지면서 북한 문제가 좀 뒤로 밀리는 거 아니냐. 특히 바이든 행정부 초기고 이런 관측이 있었는데 백악관 대변인은 좀 다른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북한 문제가 핵심 의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 이번에 좀 어떤 진일보할 만한 양국 사이의 합의가 좀 나올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이번 관련해 가지고 아마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북한 문제를 좀 이제 원활하게 처리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아무래도 야당 쪽에서는 백신 확보 쪽에 자꾸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근데 이제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이 문제가 아니라 아무래도 북한 문제에 대한 해결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리고 현 정부의 지금 그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번에 아마 대북 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설계나 틀이 처음으로 제시되지 않을까. 그동안은 이제 그런 틀이 제시가 되지 않았었는데 그렇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그 전에는 이제 아마 검토 단계였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행정부 거기는 이제 여야의 교체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그대로 갈 것이냐 아니냐 그런 부분에 대한 논란들도 굉장히 컸을 거고요. 근데 다만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정부가 이렇게 정권이 교체돼도 실제로 그 이제 어떤 외교 정책 같은 경우는 그 외교 정책의 안정성을 위해서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 그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 입장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그대로 개선해달라고 요구할 경우에 민주당 주류층의 반발들이 분명히 예상되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기보다는 과거 클린턴 행정부 시절 그때 이제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이 실제로 북한을 직접 방문하고 클린턴 대통령도 방문을 예정하고 있다가 결국에는 정권 말에 그런 무리수를 두지 말라는 공화당의 요청으로 결국 방문 의사를 접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승계를 통해서 과거 육자회담의 틀이든 아직은 다자구조든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으로 이 북핵 문제를 우선순위에 두고 처리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과거와 지금이 좀 달라진 건 오바마 행정부 때 같은 경우는 이제 민주당 정부였죠. 오바마 행정부 때 같은 경우는 이른바 중동, 특히 이란 문제가 가장 선순위의 문제였다면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이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이런 그 핵 확산 방지와 관련해서는 북한이 최선순위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이제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 행정부에서는 그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좀 더 진일보한 정책을 좀 제시해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하게 됩니다. 네. 자, 조상호 대변인, 제가 질문을 좀 연속으로 드려서 죄송한데 약간 숨 고르시고 제가 하나 더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한국 주재 미국 기업들이 이제
회원으로 한 800개 정도 두고 있는 이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라는 네네. 단체가 있습니다. 네네. 암참이라고 부르는데 네네. 이재용 사면론 관련 목소리를 냈어요. 특히 반도체를 뭐 콕 집어서 언급을 했는데 이게 문 대통령 방미 시기에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좀 담겼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이 주한이에요. 그렇죠. 한국에 있는. 예, 한국에 있는 미국 뭐 기업, 예를 들면 그렇죠. 파견 기업이라든가 아니면 뭐 출장소라든가 지사 뭐 이런 지사라든가 곳인데. 예, 이런 분들이 모여 있는 곳인데 그러니까 결국 영업 활동의 중심은 한국에 있는 분들입니다. 한국 회사들하고 크게 차이가 없어요. 실제로 여기에 있는 그 미 상공회의소를 구성하는 회원들로서 실제로 참여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 분야 그 뭐 지사들의 대표들일 텐데 그 사람들도 대부분이 한국인이거나 한국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경제계에서 내는 목소리가 큰 크게 차이가 주기 어렵다. 없고요. 그 부분과의 어떤 인적 교류에 의해서 친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강하게 요구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미국에 있는 어떤 기업들의 요구라든가 미 행정부 정치인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업인들의 목소리는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좀 주의 있게 이런 부분을 들여다보는 이유가 예를 들면 미국 기업인들 중에서도 상당한 이제 정치적인 영향력이 있는 기업인들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만약 이런 목소리를 내게 되면 그럼 우리가 이 한미 정상회담을 좀 성공적으로 그 중에서도 또 우리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으로 그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해선 그 사람들의 목소리를 좀 경청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고려사항이 당연히 있겠죠. 근데 이분들은 한국 기업인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얘기하실 건 아니고 왜 이런 식으로 우회적인 방법으로 계속해서 이 이재용 회장의 사면론을 언급하느냐.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약간 비겁한 방법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이재용 그 회장이 어떤 전형적인 태도로 앞으로 그러니까 과거의 위법을 회복하고 앞으로 이제 위법이 발생하지 않는 이런 그 삼성 경영 구조를 만들어갈 것인가를 국민들에게 더 설득력 있게 제시를 해야지 이런 그 이른바 여론전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사실 대부분 언론에서 미 경제계도 사면론에 뭐 동참했다 이런 식으로 나와서 저도 그런가 했는데 약간 다른 해석을 지금 보여주셨어요. 김구식 교수님 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그러니까 암참이라는 데가 이제 미국 기업들이 한국에서 영업하는 사람들이 주로 이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이제 지사이기도 하고 또 미국의 그 기업을 한국에서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분들이 이제 모여서 그 가진 단체인데 그 암참의 의견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한국 내의 기업의 어떤 특수성들 그 반영한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미국 기업이 한국 기업에 대해서 또는 미국 기업 입장에서 이재용 회장의 사면에 대해서 바라보는 입장도 반영이 돼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뭐 비겁한 행위라고 보기는 좀 과도한 표현 같고 어쨌든 지금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주요 의제가 반도체하고 백신하고 지금 북핵 대북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지금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 최초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과 미국 두 정상이 신뢰를 회복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공감대를 뭐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뭐 굳이 암참의 어떤 국내에서의 저런 의견 표명이 아니더라도 이미 바이든 대통령이 얼마 전에도 이 웨이퍼 들고 반도체 서밋이라고 해서 반도체 정상회의 하면서 삼성전자 회장이 참여를 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내용에서 보면 지금 바이든 행정부 입장에서는 미중 경쟁 구도 속에서 중국을 제압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로 지금 반도체 패권을 이야기하고 있고 반도체 글로벌 공급망에 한국이 확실하게 참여해 주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삼성의 직접적이고 아주 확실한 참여를 요구하고 있는 것은 미국 내에서 특히 바이든 대통령의 아주 중요한 저는 관심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것이 이재용 회장의 사면까지 연결되는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그러나 삼성이라는 거대한 삼성전자라는 반도체 최고 1위의 대기업이 미국의 반도체 패권 경쟁을 위해서 좀 한미 동맹 입장에서 직접 참여해 주길 바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 아마 일환으로 암참에서 의견을 낸 것 같고 사면론에 대해서는 뭐 누차 이야기 나왔던 겁니다만 경제계의 입장 그다음에 또 대통령이 고유한 권한 그다음에 또 국민의 법 감정들 고려해서 대통령이 감안해서 판단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만 더 제가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사실 사면론 반대 얘기가 뭐 유전무죄 이 얘기 항상 나왔고 또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이 이제 재판은 이제 시작됐는데 네. 이게 재판에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단을 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고 지금 그 부분 말고 이제 방금 얘기를 반도체 관련 해주셨으니까 삼성이 항상 뭐 강조한 게 재벌에 대한 비판이 있을 때마다 이재용 개인 회사가 아니다.
그럼 전문 경영인이 있는데 그분들이 좀 판단하고 좀 이재용 부회장이 그거에 대해서 큰 책임을 묻지 않을 테니 빨리 판단을 좀 해주시오. 내가 지금 판단을 내릴 수 없는 상황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일상적인 의사결정은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전문 경영인이 있기 때문에 그분은 또 훨씬 더 많은 경험이 있고 비전이 있으니까 일상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데 이번처럼 수백조 정도의 대규모 투자 결정 이런 건 사실은 주인이 그러니까 오너가 아니고 총수가 아니고는 사실 쉽게 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감옥에 있는 이재용 부회장과 그를 대신해서 지금 CEO로서 활동하고 있는 삼성전자 회장이 사실상의 그 교류가 없는 상황에서 그런 수백조에 달하는 미국에 대한 기업 투자라는 것을 쉽게 결정하기가 어렵고요. 그러니까 하나만 예를 들어보면 하웨이라고 중국의 대표적인 이 IT 그룹 기업에 대해서 지난 트럼프 대통령 때 엄청나게 공격을 했지 않습니까? 네. 하웨이 총수나 그 실질적 오너들을 막 잡아가기도 하고 감금하기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체포도 했고. 그런 것들 왜 하겠습니까? 하웨이라는 것이 중국 뒤에서 공산당에서 뒷배를 봐주고 있는 기업이지만 중국의 대표 기업으로서 그 오너나 그 기업의 사실상의 소유주를 압박을 하면 구체적인 투자를 하기가 어려워요. 의사결정이 늦어지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뭐 사명과 상관없이 앞으로 정말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표 기업이고 굴지의 기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와 관련돼서도 반도체가 어떻게 발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이재용 개인의 어떤 생각도 있고 우리 대한민국의 발전과도 연관이 있고 그다음에 한미동맹, 그다음에 미중 경제 구도 속에서 우리 한국의 선택 이런 것까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복합적 사고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어서 이제 국내 정치권 소식도 좀 볼 텐데요. 자, 여권이 대선 주자는 봉하마을 그리고 국민의힘 당권 주자는 대구로 집결하고 있습니다. 양측 모두 지지층 결집에 열을 올리는 모습인데요. 관련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민생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광주와 미얀마는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가시밭길이고 정말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런 어려운 이 당대표 자리를 맡아서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겠습니다. 당대표가 되고 싶습니다. 네. 자, 영상 구성 보고 오셨습니다. 이번 질문은 두 분 모두한테 이제 드릴 건데, 자, 그동안 좀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 TK 지역에 좀 거리를 뒀습니다. 그러니까 황교안 전 대표 이후에 뭐 찾지도 않고 좀 거리를 뒀는데, 물론 이제 당대표 선거가 있고 그 안에 이제 당원 중에 상당수가 그 지역 출신이고 또 그 지역을 아예 안 가는 것도 역차별이 되니까 가는 건 맞는 건데, 좀 찾는 그 가서의 워딩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좀 그동안과 달리 좀 더 비중을 두는 것 같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 두 분 의견 들어봐야 될 텐데 먼저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김기현 지금 원내대표가 사실상 지금 당대표 권한대행인데요. 김기현 원내대표가 5.18을 먼저 찾아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광주에 가서, 물론 그 전에 원내대표에 취임한 직후에도 바로 광주에 가서 광주를 찾았고요. 이번에 또 5.18 기념일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당대표로서 갔던 것이고, 그리고 지금 TK 지역을 간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 생가를 간 것이어서 뭐 김기현 원내대표 행보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당을 대표하는 얼굴로서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정신을 계승한다는 정치적 의미하고, 그리고 국민의힘이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지지 기반이 바로 TK 영남이기 때문에,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역사적 평가에 대해서는 당연히 공과 가가 있지만 충분히 경제 발전이라는 큰 공이 있는 분이어서 가서 찾아가는 건 뭐 당연한 거고요. 다만 이제 그 김기현 대표가 아니라 지금 이제 새로 당대표 출마한 분들의 행보는 사실상 정치적인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경원 전 대표라든지 이준석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이제 대구를 찾느냐 광주를 찾느냐 순서를 가지고는 뭐 생각을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당연히 당대표의 출사표를 던진 사람도
광주를 찾는 것은 당연히 가야 될 몫이고 그다음에 TK를 가는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7대3으로 이 당대표를 뽑는 선출 규정이 있는데 당원들 투표가 70%이기 때문에 그 당원들의 거의 절반 이상이 사실은 영남에 다 포진해 있습니다. 이른바 책임 당원이라는 분들이. 이제 그런 분들의 민심이 있는 곳이어서 당연히 보수의 심장지인 TK를 가는 것은 이준석 전 최고로서는 뭐 당연한 수순이고 제가 듣기로는 새로운 아주 참신한 방식으로 지하철에서 인사부터 시작해서 거의 배낭을 메고 몸으로 직접 부딪히는 그런 아마 대국기를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참신하게 잘 접근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또 사실은 김기현 원내대표가 이번에 갔다가 기자들이 질문하니까 약간 멋쩍었는지, 그러니까 왜 박정희 생가는 왜 방문하셨냐 이렇게 했더니 민생의 일환이다. 왜 이게 민생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분은 그렇게 얘기하셨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그 국민의힘이 이런 보수 정당으로서의 가치관을 딱 정립을 하려면 물론 박정희 대통령의 어떤 공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분은 민주적 가치는 전혀 없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점을 고려한다면 사실은 국민의힘의 어떻게 원리를 따라가다 보면 굉장히 훌륭한 분도 많으세요. 예를 들면 김영삼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 굉장히 많은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금융실명제라든가 하나의 척결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로 사실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기틀을 좀 놓은 그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제체제를 굉장히 개방적이고 투명하게 바꾼 그런 긍정적인 공도 많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계승은 명확하지 않고 계속해서 왜 자꾸 박정희 향수 쪽으로 따라가려 하는 건지 그게 과연 보수로서의 근본 가치에 부합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아까 그리고 여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김우식 교수님 지적대로 당연히 여기에 지금 당원이 가장 많고 그러니까 당대표를 준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다 여기를 들려봐야겠죠. 그래서 지금 너나 할 거 없이 여기를 대구를 중심으로 방문 일정을 잡는 것 같은데 좀 재밌는 얘기를 들었어요. 뭐냐면 이준석 최고위원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천일환 음모로 지하철 앞에서 인사를 했다고 하는데 실제 이런 지하철역 앞에서 출근길 인사를 하는 건 수도권에서는 굉장히 흔한 선거운동 방법입니다. 근데 대구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거의 없답니다. 깃발을 꼽으면 당선이 되니까. 그래서 그런 건지 대구에서는 그 지하철 아침 인사, 출근 인사를 하는 경우가 거의 없답니다. 수도권에서는 그럼 어디서 하지 이런 생각이 거의 들 정도로. 예, 그러니까요. 저도 저도 이제 예비 후보로 뛰어본 경험이 있어가지고 다 알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듣고 그쪽 지역은 그런 부분이 있구나. 그래서 되게 참신하게 정말 그리고 애절한 마음을 담아서 하겠다는 이 취지는 좀 높이 살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좀 아쉬운 건 지금 이런 새로운 리더십으로 지금 불리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 게 이준석 최고위원인데 새로운 리더십인가 과연 저게 왜냐면은 여전히 분열의 정치로서 여야 어떤 젠더 문제를 지나치게 대립하면서 그 대립 사이에서 어떤 정치적 이득을 얻는 이런 형태로 보여주는 것이 과연 국민의힘의 새로운 리더십의 자격이 있는가. 그다음에 그 이외에 그러면 이준석 전 최고가 지금 후보라고 얘기해줘야겠죠. 이준석 당대표 후보가 그러면 어떠한 새로운 시대 정신을 제시하거나 보여준 적이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젊고 새로운 후보, 그다음에 새로운 리더십을 얘기하기엔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김구식 교수님, 이 국민의힘 당대표 적합도 여론조사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지금 보면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일반에서는 1위, 그러니까 일반 국민의당으로 해서는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을 보면 나경원 전 의원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약간 이제 차이가 있어서 그렇다 보니까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예비 경선은 5대5고 본 경선 7대3입니다. 당원들의 어떤 결정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제 큰 영향을 미칠 텐데 자, 당심과 민심 어느 정도 괴리가 있고 어느 정도 비슷하게 갈까요? 우선 이제 후보 등록한 다음에 28일에 컷오프를 해서 5명으로 추립니다. 5명 추릴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여론조사 50, 당원 여론조사 50 이렇게 5대5로 합니다. 그래서 그 5대5 결과로 컷오프에 진출한 5명이 이제 본선을 치르게 되는데 그리고 본 당대표 경선은 7대3으로 당원들의 비중이 많습니다. 근데 제가 보건대는 제 개인적인 예측입니다만 5대5 결과로 나왔던 본선 진출 5명의 순위 그때 1등, 2등이 저는 끝까지 그냥 본선에도 7대3 구도에서 1등, 2등으로 갈 가능성이 예비 경선 결과가 그대로 갈 것이다. 왜냐하면 당원 비중이 늘어나긴 하지만 우리 국민의힘의 당원들도 상당히 전략적 사고를 이제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때 보면 당내 경선을 하는 과정에서 보면 이른바 이제 민주당의 호남 유권자분들, 호남 당원분들이 전략적 사고를 많이 하잖아요. 호남이 지지기바이지만
영남 출신 후보를 뽑는 것이 대선에 유리하다는 생각을 하고 사실 많이 지지를 했던 경우 때문에 네. 우리 국민의힘의 영남 측에 있는 많은 다수의 그 당원분들도 어떤 당대표를 뽑아야 대선에 이길 수 있는가, 어떤 당대표를 뽑아야 윤석열 총장과 화학적 결합이 잘 될 것인가, 어떤 당대표를 뽑아야 당이 변화할 것인가, 이런 사고를 한 번 더 하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내가 영남이니까 영남이 지지하는 후보, 내가 영남이니까 친박 후보, 뭐 이런 TK 후보로 뽑는 그 단순한 1차적 투표 행태보다는 훨씬 더 전략적 사고를 하기 시작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느껴서 네. 7대3 구도의 정식 당대표 선출에도 민심을 반영한 후보고 민심을 등에 탄 후보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측이 맞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근데 저는 좀 잘 모르겠는 네. 게 지금 보궐선거 말씀하셨는데 보궐선거는 원래 애초에 룰과 달리 결국 룰 변경이 이루어져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국민 여론조사로 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국민 여론조사로 가게 되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국민 일반에게 뭐 예를 들면 호감도가 높고 그다음에 비호감도는 낮은 그런 네. 그 후보가 됐고 그게 이제 본선 경쟁력으로 나타났죠. 근데 이번 건은 여전히 제가 알기로는 최종 경선은 이제 그 7대3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갖고 당원 비율이 7로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전략적 판단을 당원들이 한 모습을 보여준 적이 있나 또 그 부분 한번 저도 지켜보고 싶습니다. 네. 제가 볼 때는 전략적 투표라는 것이 이준석 후보에게 반드시 유리하다는 게 아니고 전략적 투표를 할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여론을 등에 업고 민심을 반영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후보에 대해서 그 표가 몰릴 수 있다. 쏠림 현상이 있을 수 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당 대선 주자들 상황도 좀 보겠습니다. 지금 노 전 대통령 이제 12주기 추모 행사 위해서 봉화마을로 집결하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 지금 대선 주자 가운데 지지율 선두 달리고 있는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 이 당 공식 이제 싱크탱크가 출범을 했습니다. 이 포럼에는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도 참석을 했고 또 한명숙 전 총리 그리고 이 당내 경선 다양한 의원들도 많이 참석을 했거든요. 이게 좀 어떤 쏠림 현상으로 일찌감치 좀 굳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금 아마 그 당내 아무래도 지금 민주당 내 그 대선 후보 선출 규정은 네. 그 국민참여 경선입니다. 그러니까 네. 뭐 당원이든 비당원이든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냥 다 1인 1표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심보다는 국민들이 누구를 가장 그 대통령 후보로서 적격으로 보느냐 민주당 후보 중에. 근데 그 부분 관련해 가지고 1위로 지금 현재 달리고 있는 게 이재명 지사고 굉장히 오랫동안 하고 있었죠. 그리고 2위와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재명 지사가 선두로 나가면서 자연스럽게 세결집이 이루어지는 것 같고요. 특히 초선 의원들을 보면 이제 초선 의원들의 경우에는 이른바 정치적인 인연이 다른 후보들하고 약할 가능성이 굉장히 아직 높잖아요. 누구한테 빚을 많이 졌다거나 그렇습니다. 이런 게 없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선 의원 중심으로 굉장히 이재명 지사 쪽으로 좀 쏠림 현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재명 지사가 현재 시점에서는 약간 대세로 흐르고 있는 측면들이 보이는구나. 왜냐하면 이제 다선 의원들, 그러니까 재선 이상 의원들 같은 경우는 다른 이제 후보들. 다른 여러 후보들과 개인적인 인연이 있거나 정치적인 빚이 있거나 이래서 함부로 움직이기가 좀 껄끄러운 상황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좀 움직임이 좀 무겁겠지만 초선 의원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는 자유로운 측면이 있어서 그 초선 의원들이 이렇게 하나의 어떤 이재명 지사 중심으로 결집하는 걸 보면서 아무래도 이 대세론의 흐름을 이재명 지사가 현재까지는 타고 있다. 예, 어떤 다른 반전의 모멘텀이 만들어지지 않는 한 이재명 지사의 세결집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확대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좀 당내 상황 잘 아실 테니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 포럼에서 옛 박원순계 이제 핵심 좌장이라고 불리기도 했던 이 삼선 박홍근 의원이 합류를 했습니다. 합류를 했는데 일부에서는 이 박원순계가 이제 이재명 지지하는 거 아니냐. 근데 또 그렇게 보기에는 전북 지역구인 윤준병 의원 같은 경우에는 또 정세균 그리고 허영 의원은 이낙연 이렇게 좀 각자 도생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이번 이 박홍근 의원의 이 합류 어느 정도 의미로 좀 봐야 되겠습니까? 아무래도 박홍근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지역이 서울이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제 그리고 이제 본인이 여러 그 의원들 간의 모임들을 굉장히 활발하게 이끌면서 이거 이제 이른바 범계파 형식으로 대부분의 의원들과 친분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또 박원순 전 시장의 이제 어떤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봤는데 박원순 전 시장이 이제 사망으로 인해서 지금 이제 약간 본인의 스탠스를 새로 정해야 되는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아무래도 정치적이거나 정책적 색깔이 가장 비슷하고 지역적 또 기반도 가깝고 그런 부분에서 측면에서는 이재명 지사에게 가는 게 자연스러울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 아까 언급해 주신 박원순계 뭐 윤준백 전 서울시장 출신, 부시장 출신이죠. 그분들 같은 경우는 또 개인적으로 아니면 지역적으로 여러 가지 인연들 문제 때문에 각자 또 후보들에게 흩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 녹취를 하나 들어볼 텐데요. 자, 지금 뭐 이재명 지사가 앞서 나가면서 차이를 벌리는 여론조사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오늘 오전 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지지하는 전문가 그룹이 이 공식 출범을 했습니다. 그 모습을 먼저 잠시 보고 오시죠. 포퓰리즘은 바로 대의 민주주의. 오늘 우리들은 이 자리에 모여서 과연 공정과 상식이 어떤 좌표에 있어야 되는지 그걸 찾기 위해서 제도 신뢰를 상실한 체제를 이제 급기야 그는 지구상에서 가장 얘들은 한국의 OECD 국가 그 산업화 사회가 탈산업화 세계 변화로 이제 단단히 변하는 측면들이 굉장히 다른 걸 나타나는 거죠. 최근에 나타난 이건 불공정해. 이게 요즘 애들의 많이. 네, 오늘 전문가 그룹 출범 당시 이제 모습을 보고 오셨는데 요즘 이 윤석열 총장의 행보가 뭐 여기저기 가서 얘기 들어보고 공부하고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그게 어떤 방식으로건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고 뭐 이런 과정인데 이런 자맹이 길어지다 보니까 좀 뭐 지지율이 답보 상태에 있는 거 아니냐라는 해석도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렇게 출범을 포럼이 드디어 했는데 자, 뭐 공정과 상식 그리고 반문이라는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앞으로 이들의 역할은 뭘지 그리고 뭐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두 분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예, 그 윤석열 전 총장을 지지하는 자발적 모임은 뭐 굉장히 많습니다. 윤사무라는 조직도 있고 그 윤사무라는 조직은 전국적으로 회원을 확대해서 지금 사실 뭐 창당까지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지난번에 윤석열 전 총장이 어렸을 때 그 사진이 전달되었던 또 열지대라는 또 팬클럽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번에 나왔던 33인으로 구성된 또 공정과 상식이라고 하는 이제 포럼을 만들었는데 뭐 윤석열 전 총장 측에서는 직접 자기가 주도하거나 개입한 건 아니다라고 지금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권의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그리고 윤석열 총장으로 상징되는 공정 또는 법치 상식, 헌법 뭐 이런 것들을 다 공감하는 분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하는 것이고 다만 오늘 이제 발족한 이 공정과 상식 포럼이 좀 눈길을 끄는 것은 기조 발제를 한 송상은 교수가 윤석열 전 총장의 이제 대학교 때 석사 논문 지도교수였기 때문에 서울대 법대 지도교수이기 때문에 아마도 직접적인 소통은 가능한 사이일 겁니다. 그래서 그 송상은 교수 입장에서는 윤석열 전 총장의 뭐 암묵적 동의하에 그 뜻 있는 사람들 모아서 저는 결성한 것을 보이고 면면을 봐도 뭐 직접적으로 정치 현장이나 일사에서 뛰시는 분들은 아니고요. 각계각층의 원로에 가까우신 분들이고 명망이 있으신 분들이어서 아마도 윤석열 전 총장이 향후 대권 행보를 나서면 좀 뒤에서 좀 병풍 비슷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문 역할 그런 원로들의 모임이 아닌가 싶고 앞으로 진행 과정을 좀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근데 여기에 뭐 참여하신 예. 딱 누구 위원으로 참여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기조 발제를 맡았던 진중권 전 교수 같은 경우는 뭐 대표적인 진보학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과연 윤석열 전 총장은 스스로를 자신은 보수주의자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갖고 그 취지에 맞는지 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진중권 전 교수에게 당연히 그러니까 그런 질문이 따라갔을 텐데 진중권 전 교수는 이게 윤석열 전 총장의 어떤 지지 포럼이라는 거는 모른다 자기는 그냥 이제 공정에 대한 얘기를 해달라고 해서 그냥 가게 된 것이지 특정 정치인에 대한 지지와 관련된 단체 행사라고 생각 안 하고 결정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이 분들이 전부 그리고 또 그 외에 몇몇 분들도 이게 반드시 윤석열 전 총장을 뭐 이렇게 지지하거나 뭐 모시기 위한 어떤 그런 그룹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뭐 이걸 자체를 갖다 어떻게 의미를 둔다고 할 필요가 있는지 그거는 좀 의문이고요. 그다음에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이른바 자맹이 길어지고 있으면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사실은 이제 언론에서 이런 동정 보도를 통해서 거의 뭐 좀 지지율 관리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부분이 과연 그러면 우리 정치사에 바람직한가? 왜냐하면 대선 후보라는 건 끊임없이 언론의 검증 대상이 돼야 되는 것이지 언론의 뭐 이렇게 동정 보도를 통해서 이렇게 그 비판을 비껴가면서 이렇게 좀 이렇게 좋은 아까 뭐 이재명 지사는 예쁜 포장지 이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쁘고 좋은 모습만 보여주는 그리고 그것만 만약 언론이 비춰주는 게 과연 타당한가? 그리고 그렇게 과연 우리 정치 현상에 있어서 바람직한 현상인가?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면 앞으로도 윤석열 전 총장은
보다 더 만약에 정말 정치에 생각이 있고 뜻이 있다면 공개적인 자리에서 공개적인 목소리를 내고 그다음에 많은 기자들과 직접 접촉을 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감없는 메시지들을 국민들께 보여드리면서 본인의 역량을 스스로 좀 증명해야 되지 않나 그런 아쉬움이 듭니다. 네. 자, 언제 이제 본인 등판할지 관심이 가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윤석열 전 총장을 향해서 별의 순간을 언급했던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오늘 인터뷰에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하도 사람들이 이상한 얘기를 하니까 내가 분명히 얘기하는데 내가 한번 전화를 한번 받았어요. 지난 한 달 전쯤 됐는데 윤 총장 전화 받으셨어요? 그렇게 전화를 받았어요. 받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그래서 뭐 이런저런 뭐 인사차 얘기도 하고 해서 한번 언제 시간이 되면 만나보자고 그랬었는데 예. 자기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소위 형편상 또 뭐 언론에 노출되고 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현재로서는 적절한 시기가 아니라고 판단을 했는지 그 다음에는 제3자를 통해 가지고서 현재 상황에서 만나면 좀 피해야 되겠다는 그런 연락이 와서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간 거예요. 윤 총장 이제 5월 이렇게 해서 뭐 훌딱훌딱 지나갈 것 같은데 설마 이렇게 별의 순간이 지나가 버리는 건 아니죠? 별의 순간이라는 거는 사실은 순간 포착을 제대로 할 줄 알아야 돼. 타이밍. 예를 들어서 세계적으로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의 상황을 볼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2차 대전 이후에 독일의 아데나워나 네. 불란스의 드골이나 네. 영국의 마가렛 태처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순간을 제대로 잡고 그렇죠. 자기가 모든 정열을 바쳐서 그렇죠. 했기 때문에 커다란 업적을 남길 수 있었던 거래. 네, 김종인 전 위원장이 이 별의 순간 관련 언급을 했고 이와 함께 또 인터뷰에서 언급을 했던 게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도 지목을 했습니다. 지금 여야 모두 우리 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본인 자체는 뭔가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거 포함해서 향후 전망에 대해서 두 분 짧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하시겠습니다. 예, 뭐 김종인 위원장과 윤석열 총장의 이제 연락이 됐고 만남을 한번 약속을 잡았다는 이야기가 이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입에서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생각하건대는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는 향후에 정치적 행보를 할 때 김종인 위원장과 함께 하거나 또 김종인 위원장이 그동안 비대위원장을 해왔던 중도화 노선, 그다음에 경제민주화 노선, 그다음에 수도권 민심을 반영하는 이제 합리적 노선 이런 것들과 같이 가겠다는 의지로 아마 접근을 만남을 약속했었던 것으로 해석이 되고요. 그러나 이제 이러지한 정치적 상황 그리고 사실은 이제 실질적으로 공식적인 구체 행보를 하기 전에 만남이 과연 부담이 좀 되지 않았겠느냐라는 생각 속에서 이제 그게 연기된 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향후에 이제 김종인 위원장과 윤석열 전 총장 사이의 관계는 개인적인 뭐 밀당이나 관계라기보다는 윤석열 전 총장이 자명을 마치고 이제 본격적으로 행보를 했을 때 대선 선언을 하고 본격적으로 정치 행보를 했을 때 정치 방향과 정치 노선에 대해서 어떻게 자기 메시지를 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 속에서 김종인 전 위원장과의 아마 만남이 추진됐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김동연 전 부총리를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계속 언급하는 이유는 저 개인적으로 야권의 입장에서는 만약에 김동연 부총리도 야권으로 후보가 된다고 한다면 야권 입장에서는 다양하게 좋은 분들이 많이 링에 올라가는 게 나쁘지 않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좀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둔 발언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은 뭐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뭐 예를 들면 윤석열 전 총장이라든가 김동연 전 부총리 그다음에 뭐 최근에 또 뭐 최재형 감사원장까지 현 감사원장인데 불구하고 맞습니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예. 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관료들이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 근데 왜 문재인 정부 초기에 경제 정책을 짰던 김동연 부총리가 야당에서 영입하고 싶을 만큼 훌륭한 후보라면서 왜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이 잘못됐고 그게 위기라고 지적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 지금 김종인 위원장의 말을 보면 결국에는 윤석열 전 총장과 만남을 약속했다가 그게 이제 깨졌다는 건데 그런 부분을 보면 김종인 위원장과 국민의힘과의 긴장관계 그다음에 윤석열 전 총장이 거기서 어떤 스탠스를 가지고 갈 것인가 이에 대한 고민이 끝이 없을 것 같고요. 그 부분이 과연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가? 저는 좀 이제 그게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두 분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상우 더불어민주당 전 상근부대변인, 김근식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과 함께 전국 관련 내용 알아봤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미 백악관은 내일 새벽 한미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이 북한 문제에 중점을 두고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백신 협력 문제가 논의된다는 점도 간접적으로 확인했습니다. 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현지 시각 20일 미국 백악관 브리핑. 한국 같은 선진 경제권에서 오는 백신 요청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답변을 통해 우리는 정상들이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미국이 한국을 지원할 방법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팬데믹과 싸우기 위해 우리가 함께 협력할 방법을 논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백신 협력 문제가 논의된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사키 대변인은 또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핵심 의제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We expect that North Korea will be a central topic of the discussion, of course, tomorrow, but they also will discuss climate. They will also discuss economic partnership. They will also discuss China, and those will all be a part of this bilateral conversation and meeting tomorrow. 사키 대변인은 또 바이든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회담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그것이 그의 의제, 즉 바이든 대통령의 의제에서 최고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에 중국 견제협의체인 쿼드 참여를 요청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쿼드에는 이미 4개 회원국이 존재한다고 말해 참여 압박이 크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사키 대변인은 그러나 한국에 대해서는 미국의 대단히 중요한 파트너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서 미국을 방문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미 의회 하원 지도부를 만나서 한미 동맹은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동맹이라며 한반도 비핵화와 코로나 극복 등 양국 간의 협력 강화에 미 의회의 지지를 요청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현지 시각 20일 오후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 열릴 하원 지도부와의 간담회에서 한국이 어려울 때 미 의회의 신뢰와 지지가 큰 힘이 됐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미국의 대북 정책 검토가 완료된 시점에 바이든 대통령의 두 번째 대면 정상회담이자 문 대통령으로서도 코로나 이후 첫 해외 방문을 하게 됐다며 이번 회담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펠로시 하원 의장은 문 대통령의 방미를 환영하면서 특히 지난 2007년 미 하원이 위안부 결의를 내고 아베 전 총리를 만났을 때 수차례 관련 언급을 한 사실을 강조하며 정의가 실현되는 것을 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의회에서 한국 전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도록 하는 법안이 처음으로 발의됐습니다. 연방하원 외교위 소속 브래드 셔먼 의원은 현지 시각 20일 한반도 평화법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법안은 한국전의 공식적인 종식 필요성을 자세하게 배경 설명했으며 미국 국무장관의 의무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종전선언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제출된 적이 있지만 한국전쟁을 공식적으로 끝내기 위한 구체적 실행에 나서도록 미국 정부를 사실상 강제하는 법안이 미 의회에 제출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이 세종시 특별공급 아파트를 노리고 유령청사를 지었다는 의혹에 대해서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가 수사에 나설 뜻을 밝혔습니다.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는 오늘 수사 의뢰가 들어올 경우 수사에 착수할 것이라면서도 현재 국무조사실에서 조사하는 단계로 아직 경찰에 접수된 것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어제 관평원 청사 신축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관세청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국무조정실에 이번 의혹을 엄정히 수사하고 수사 의뢰 등 법적 조치와 관평원 직원들의 아파트 특별공급 취소 가능 여부 등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한국전력공사 직원들이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 특혜를 받았다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한전은 세종시 조치원읍에 있는 세종지사와 대전에 있는 세종전력지사, 대전 중부건설본부 등을 통합해서 세종시 행정중심 복합도시로 이전했고 직원들은 세종시 아파트를 특별공급을 통해서 분양받았습니다. 이 사옥을 10km에서 20km 이전하면서 직원 192명이 특공을 받았고 이 가운데 2명은 아파트 분양만 받고 퇴직한 것이 알려지면서 특혜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입니다. 오늘은 모더나 코비드19 백신주 허가 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식약처는 오늘 최종 점검위원회를 열고 모더나 백신에 대하여 임상시험 최종 결과 보고서 등을
제출하는 조건으로 품목 허가를 결정하였습니다. 이 백신은 코로나19 백신으로서 국내에서는 4번째, mRNA 백신으로는 국내에서 2번째 허가받는 백신으로 유럽, 미국 등 39개 국가와 WHO에서 조건부 허가나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 백신의 효능 효과는 18세 이상에서 코로나19의 예방이며 용법, 용량은 해동 후 0.5ml를 1회 접종, 4주 후 추가 접종하는 것입니다. 보관 조건은 냉동 보관 시 7개월, 냉장 보관 시 1달까지 저장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허가 심사 진행 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식약처는 녹십자사가 신청한 모더나 백신에 대하여 신속하게 허가 심사 절차에 착수하였고 효과성과 안전성을 철저하게 검증하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희 식약처는 국민들께서 안전한 백신을 접종받으실 수 있도록 미국, 유럽 등 제약 선진국과 국제적으로 조화된 허가 심사 기준과 체계에 따라 효과성, 안전성, 품질을 면밀히 검증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식약처는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심사팀을 구성하여 비임상, 임상, 품질 자료에 대하여 안전을 최우선으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철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식약처 허가 심사 내용과 결과에 대한 객관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외부 전문가의 3중 자문 절차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지난 5월 9일 검증 자문단, 5월 11일에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차례에 걸쳐 자문을 받은 바 있으며 오늘 오전 10시에는 품목 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 위하여 최종 점검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오일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외부 전문가 3분과 식약처에서 5명이 참석하여 앞서 실시된 2차례의 자문 결과와 식약처 심사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모더나 백신에 대하여 임상시험 최종 결과 보고서 등을 허가 이후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품목 허가가 타당한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안전성과 관련하여 최종점검위원회는 보고된 이상 사례가 대부분 백신 투여와 관련된 예측된 이상 사례로 전반적으로는 양호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백신 투여와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는 얼굴 부어오름, 얼굴 부종 현상은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반영하였고 2차 투여 후 더 많은 통증, 피로, 오한 등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 이것도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반영하였습니다. 효과성과 관련하여 앞서 실시된 2차례 자문 결과와 동일하게 백신의 예방 효과는 94.1%로 충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끝으로 최종점검위원회는 수입 품목 허가권자인 녹십자사에게 허가 이후 위해성 관리 계획을 통해 신경계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이상 사례도 계속해서 수집하여 평가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저희 식약처는 자체 심사 결과와 3중 자문 결과를 종합하여 녹십자사의 모더나 코비드19 백신주에 대하여 임상시험 최종 결과 보고서 등을 제출하는 조건으로 5월 20일자로 수입 품목 허가를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이자사의 코로나19 백신인 코미나티주의 보관 기간과 투여 연령 변경 신청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냉동 후 해동한 미개봉 백신은 현재는 2도에서 8도까지 최대 5일간 보관할 수 있도록 허가되었으나 한국 화이자 제약은 추가 시험을 통하여 최대 31일까지 냉장 보관할 수 있도록 오늘 허가 변경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16세 이상으로 허가된 투여 연령을 청소년 대상 임상시험을 근거로
12세부터 15세까지를 투여 연령에 추가하기 위하여 오늘 사전 검토를 신청하였습니다. 저희 식약처는 이번 변경건에 대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심사할 계획입니다. 식약처는 국민들께서 안전하고 효과 있는 백신을 접종받으실 수 있도록 빈틈없는 백신 허가와 출하 승인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산 코로나19 백신 개발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임상시험과 품질관리 등을 관계부처 등과 함께 총력을 기울여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배석하신 분은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내 4천만 회분 도입이 예정된 모더나 코로나19 백신에 대해서 식약처가 백신 허가를 결정했다는 소식 듣고 오셨습니다. 만 18세 이상 성인이 그 대상이고 냉동은 7개월, 냉장은 한 달까지 보관이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네, 이로써 우리나라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그리고 모더나 백신으로 접종이 진행될 수 있게 됐고요. 이 모더나 백신의 경우에는 미국과 영국 등에서 긴급 사용이 승인됐고 또 유럽과 캐나다 등에서는 조건부 허가를 낸 백신입니다. 이르면 2분기부터 도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다시 한번 정리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약성 진통제를 불법 처방받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는 10대들이 경찰의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이 말기암 환자들의 고통을 줄여주는 의료용 마약을 학교에서 투약하고 심지어 판매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이 사건 취재한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오태인 기자. 네, 경남 취재본부입니다. 네, 10대들이 이 마약성 진통제를 무더기로 투약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사건 개요부터 들어볼까요? 네, 경남경찰청이 10대 42명을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붙잡았습니다. 이 가운데 19살 A씨는 구속까지 됐는데요. A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 패치를 처방받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펜타닐 패치는 마약성 진통제로 주로 말기암 환자 등 고통이 큰 환자 몸에 붙여 쓰입니다. 하지만 19살 A씨 등은 그저 환각 증상을 느끼려고 이 약물을 직접 투약했습니다. 펜타닐 패치는 병원 처방전이 있어야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A씨 등은 부산과 경남 지역 병원을 돌며 자신 또는 다른 사람 이름으로 처방전을 받아 약을 샀습니다. 이렇게 산 약을 서로 빌려주거나 10배 비싼 값에 판매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결국 학생들이 불법 처방을 받았다는 건데 심지어 학교에서도 투약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경찰에 붙잡힌 42명은 펜타닐 패치를 투약한 시점에서 보면 모두 미성년자였습니다. 당시 고등학생이 23명이고 아직 학교에 다니는 학생도 9명이나 됩니다. 학생들도 많다 보니 심지어 학교에서도 투약했는데요. 또 335 몰려다니면서 공원과 상가 화장실 등에서도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경찰은 공원에서 학생들이 마약을 한다는 112 신고가 수차례 접수되기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검찰청 2019 마약류 범죄 백서에는 펜타닐은 모르핀보다 약 100배 강한 진통 효능을 가지고 있고 의료의 사용은 건강에 치명적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강한 중독 현상으로 검거된 10대 가운데 일부는 경찰 수사를 받으면서도 투약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는 마약 중독 치료까지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요즘은 인터넷과 SNS 등에서 마약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고 어렵지 않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교육 현장에서도 더욱 현실적인 교육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런 10대들의 일탈도 문제지만 구조적인 부분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이 마약성 진통제를 이렇게 쉽게 처방받을 수 있는지가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이 부분 어떻습니까? 네,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자신 이름으로 병원에서 처방을 받았습니다. 병원을 찾아 허리가 아프다는 핑계를 대며 펜타닐 패치를 콕 집어 처방해달라고 했습니다. 또 병원 진료를 받을 때 주민등록번호까지는 쓰지만 신분증 확인 같은 본인 확인을 하지 않는 점을 노리고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쓰기도 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과거 처방 전 사진을 내밀며 예전에도 처방을 받았다며 의사를 속이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과거 병력과 투약 여부 같은 개인정보를 다른 병원에서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도 노렸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A씨 등은 병원 곳곳을 돌며 펜타닐 패치를 쉽게 처방받았습니다. 이번에 경고된 한 명은 이런 식으로 모두 12차례나 의료용 마약을 사냈습니다. 10대에게 속아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해준 병원의 허술한 관리 시스템도 문제입니다. 식약처는 펜타닐 패치의
의사용 안전사용 안내서를 만들어 안내하고 있습니다. 안내서에는 18세 미만 소아와 청소년에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의사는 미성년자에게 펜타닐 패치를 처방해 준 것은 도의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검거된 10대들은 호기심에서 마약성 진통제를 투약했지만 환각과 금단 현상에 빠져 계속 범행을 이어갔습니다. 마약성 의약품을 처방할 때 의무적으로 본인 확인과 과거 마약류 투약 여부를 조회하는 제도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사건 취재한 오태인 기자와 함께 관련 내용 들어봤습니다. 오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서울 명동 사설환전소에서 금고 안에 있던 현금 4억 3천만 원이 털린 사건, 지난 10일 YTN이 단독 보도해드렸습니다. 사건 발생 열흘 만에 경찰이 피의자 2명을 붙잡아 구속했는데 다름 아닌 환전소 직원과 그 친구였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환전소 직원들이 모두 퇴근하고 문을 닫은 오후 6시 반쯤 검은 헬멧을 쓴 남성이 상자 하나를 들고 환전소가 있는 건물 안으로 들어옵니다. 익숙한 듯 출입문 보안을 해제하고 환전소로 들어온 남성은 상자에서 새 가방을 꺼내더니 계산대 안쪽으로 향합니다. 지난 1일 서울 명동의 사설 환전소에서 4억 3천만 원을 털어 달아난 피의자의 범행 당시 영상입니다. 경찰은 CCTV 분석을 바탕으로 추적해 사건 발생 열 하루 만에 피의자 A씨와 공범 B씨를 체포했습니다. 공범 B씨는 다름 아닌 환전소 직원이었습니다. 거액의 빚을 갚으려는 목적으로 친구 A씨와 범행을 저지르기로 마음먹었다고 경찰에서 진술했습니다. 친구에게 출입문 보안카드를 건네고 금고 비밀번호까지 모두 알려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리 도주로를 답사하는가 하면 신분을 감추기 위해 헬멧도 따로 구매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돈을 훔친 후에는 추적을 피하려고 CCTV가 없는 산속으로 달아났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택배 기사를 가장하려고 이렇게 박스를 들고 간 것 같습니다. 조사하는 과정에서 다 시인했고요. 경찰은 두 사람을 특수절도와 주거 침입 등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또 훔쳐간 4억 3천만 원 가운데 남아있던 3억 8천만 원을 압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줬습니다. YTN 박기환입니다. 어제 저녁 대구 부산 고속도로를 달리던 덤프트럭에서 진흙 폐기물이 쏟아지면서 차량 11대가 뒤엉키고 9명이 다쳤습니다. 또 편도 2차로인 도로가 완전히 통제돼서 3시간 넘게 정체가 이어졌습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트레일러와 승용차 등 차량 여러 대가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오도 가도 못한 채 곳곳에 뒤엉켜 있습니다. 도로 위에는 쌓였던 눈이 녹은 모습처럼 진흙이 흩뿌려져 있습니다. 대구 부산 고속도로 대구 방향 상동터널 인근을 달리던 덤프트럭에서 진흙 폐기물이 쏟아진 건 어제 저녁 7시 50분쯤. 진흙이 200m가량 넓게 퍼지면서 뒤따라오던 차들이 미끄러져 차량 11대가 산발적으로 부딪혔고 운전자 등 9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또 사고 차량이 도로를 막아 편도 2차로가 모두 통제되면서 3시간 반 넘게 극심한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거의 2시간가량은 1m도 못 움직였어요. 처음에는 다들 차에 있다가 1시간 좀 지나니까 한 명씩 두 명씩 내려가지고. 경찰은 고속도로 CCTV 등을 토대로 진흙을 쏟고 사라진 덤프트럭을 찾고 있습니다. 학교 건물에 설치된 철골 구조물이 옆으로 비스듬히 기울어져 있습니다. 어제 저녁 서울 은평구 신사동 상신초등학교에서 증축 공사를 위해 설치해 놓은 철골 구조물이 도로 쪽으로 휘어진 겁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과 공사 관계자들이 임시 조치를 마칠 때까지 골목길이 통제돼 인근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어젯밤 11시쯤 경기 수원시 율천동에서는 2층짜리 건물 2층 식당 테라스에서 불이 났습니다. 밤 10시가 지나 영업을 마친 뒤라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테라스에 별도로 흡연실을 설치해놨다는 식당 주인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지난달 27일 YTN이 보도했던 인천 가정집 현관문 강력 접착제 사건의 피의자가 붙잡혔습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재물 손괴 혐의로 19살 A군과 공범 20살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군 등은 지난달 20일 새벽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다세대 주택에서 40대 어머니와 고등학생 아들이 살고 있는 가정집 현관문에 강력 접착제를 발라놓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접착기구인 글루건을 이용해서 현관문 틈이나 문 손잡이, 인터폰 카메라에까지 접착제를 잔뜩 발라서 문이 열리지 못하게 막아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군은 피해자의 아들과 친구 사이로 SNS로 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지인인 B씨에게 요청해 함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감금 혐의를 추가로 적용할 수 있는지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술값 시비 끝에 손님을 살해한 뒤 잔인하게 훼손한 시신을 유기한 노래주점 업주 허민우가 구속된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살인과 사체 손괴, 유기 등의 혐의로 허민우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허민우는 지난달 22일 새벽 2시 6분쯤 인천시 중구 신포동에 있는 노래주점에서 40대 손님 A씨를 주먹과 발로 때려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허민우는 오늘 아침 검찰에 송치되면서 취재진에게 피해자에게 미안하다며 속상한 마음에 유기한 곳으로 가 술을 따라 놓았던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프리카 가나 앞바다에서 발생한 어선 피랍 사건과 관련해서 외교부가 대책본부를 구성했습니다. 외교부는 본부에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 현지 공간의 비상대책반을 구성하고 피랍 선원 석방을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한국인 선장과 각국 선원 석방을 위해서 국내 관계기관과 가나, 나이지리아 당국, 자국민 선원이 납치된 중국, 러시아와 긴밀히 공조할 방침입니다. 평택항 컨테이너 부두에서 작업을 하다 숨진 이선호 씨 사고를 계기로 경영진과 원청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자는 의견이 다시 힘을 얻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자 사망 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와 본사에 대한 특별 감독에 나섰습니다. 이준혁 기자입니다. 지난달 300kg짜리 컨테이너 철판 날개에 깔리는 사고를 당한 고 이선호 씨. 소중한 아들을 잃은 아버지는 아직도 장례를 치르지 못한 채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노동 현장에서 청춘이 목숨을 잃자 그동안 중대재해 관련 입법에 미온적이던 정치권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경영자의 책임을 대폭 강화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을 다음 달 초까지 마련하고 산업안전을 총괄하는 산업안전보건청을 오는 2023년 출범시키기로 한 겁니다. 통계만 봐도 관련 입법과 전담부처 신설이 얼마나 시급한지 알 수 있습니다. 지난해 산재 사망자는 882명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절반 넘는 458명이 건설 노동자입니다. 올해도 비슷한 추세여서 1월부터 4월까지 집계된 중대재해 2건 중 하나는 건설 현장에서 일어났습니다. 고 이선호 씨가 일했던 항만 현장의 노동 환경도 건설 현장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두 업종에서 발생한 산재의 주요 원인을 보면 지나친 비용 절감과 원청 업체의 책임 떠넘기기로 판박입니다. 이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은 원청에서 단지 인건비를 좀 줄이려고 적정 수의 안전 요원을 배치하지 않아서 생긴 사고입니다. 이 모든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원청의 잘못입니다. 특히 건설 노동자들은 원청은 물론 발주처 책임까지 명시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건설 노동자의 죽음이 사고가 일상이 되는 하루하루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건설 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건설안전특별법의 즉각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노동자 사망 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와 본사를 상대로 특별 감독에 착수했습니다. 잦은 중대재해로 본사까지 특별 감독을 받는 건 제조업에서는 현대중공업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는 지난 8일 설비 점검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끼임 사고로 숨지는 등 최근 5년 동안 해마다 노동자 사망 사고가 났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테슬라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가 가상화폐 도지코인 관련 이미지와 글을 또다시 개인 트위터에 올려 한때 도지코인 가격이 15% 급등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상승폭을 반납하면서 머스크의 트윗에 비난 댓글을 달거나 증권거래위원회에 피해를 호소하는 투자자들이 잇따랐습니다. 머스크는 현지 시간 20일 사이버 바이킹이라는 문구의 아트네온 밑에 도지코인 마스코트 시바견이 그려진 1달러 지폐를 놓아둔 이미지를 자신의 트위터에 게재했습니다. 해당 이미지 위에는 저 도지는 얼마인가 라는 글을 달아 도지코인 가격이 1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유도한 게 아니냐는 추측을 낳았습니다.
미얀마 군부가 쿠데타 직후 군 수뇌부의 정년 제한 규정을 없애면서 장기 집권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군부는 쿠데타를 일으킨 지 사흘 만인 2월 4일 육군 총사령관과 부사령관의 정년 제한 규정을 삭제했다고 현지 매체 이라와디가 보도했습니다. 기존 규정에 따르면 이들의 정년은 65세여서 지난 4월 65세가 된 미나웅 흘라잉 총사령관은 퇴직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새 규정에 따라 군 리더인 흘라잉 총사령관은 이 소윈 부사령관 권력을 잃거나 자발적으로 물러나지 않는 한 계속해서 현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은 여름의 두 번째 절기 소만이지만 어제부터 내린 비로 인해 서늘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6.7도를 보이고 있고요. 한낮에는 20도에 머물면서 예년보다 4도가량 낮겠습니다. 내륙 곳곳으로는 여전히 산발적인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이고요. 주말인 내일부터는 쾌청한 하늘 아래 초여름 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오늘 낮 동안에는 흐린 하늘이 이어지겠고요. 중부와 경북, 전북 지역은 5mm 안팎의 비가 조금 더 내리겠습니다. 강원과 영남 지방은 밤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과 광주 20도, 대전 19도, 대구 21도로 어제보다 1에서 3도가량 낮아 서늘하겠습니다. 하지만 내일부터는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겠는데요. 주말과 휴일 대체로 맑은 가운데 서울 낮 기온 25도까지 오르겠고요. 일부 남부지방은 30도에 가까운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오후까지 동해안 지역은 최대 순간 풍속 초속 15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고양 생태공원에서 YTN 홍나실입니다. 금요일 뉴스앤이슈 마칩니다. 잠시 뒤에 더 뉴스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